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현재 많은 나라에서는 잠수함 도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잠수함은 현대전의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이며 잠수함으로 할 수 있는 임무들이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군에서는 많이 도입하면 할수록 전쟁을 한다고 하여도 피해 없는 아군의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보다 좋은 성능의 잠수함을 개발하려고 많은 나라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한국에서 새로운 체계의 잠수함이 개발되어 해외의 많은 군 관계자를 놀라게 했다고 하는데 어떤 잠수함인지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잠수함은 수중 잠행이 가능한 함정입니다. 주력 무기로는 어뢰와 미사일이 있으며 주로 물속으로 항해하기 때문에 탐지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전략 자산으로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잠수함은 동력으로 인해서 종류가 갈리는데요. 재래식 내연기관과 축전지를 사용하는 디젤 잠수함과 원자로를 사용하는 핵추진 잠수함이 있습니다. 성능으로 따지고 본다면 핵추진 잠수함이 압도적인 승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디젤 잠수함은 디젤이라는 연료의 특성상 특정 기간이 지나면 수면 위로 올라와서 연료를 보충해야 되기 때문에 수중항해가 수시간에서 수일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서 원자력 잠수함은 수개월 동안 수중항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월등한 유틸성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젤 잠수함 전기 충전을 위해 디젤 기관을 작동시키면 수면에 노출된 스노켈 마스트의 RF 반사와 배기가스의 열선 신호로 인해 적에게 발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공기부료 추진기관의 연구가 이루어져 그나마 단점이 보완되었지만 원자력 잠수함은 이러한 각종 신호들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적에게 발각될 가능성 역시 현저하게 적습니다. 하지만 해당 핵잠수함은 아무나 구입할 수 없다는 큰 단점이 있는데요. 오직 핵보유국만이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핵보유 허가가 없는 나라는 운용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핵을 운용할 수 없기에 핵잠수함을 대체하는 성능 좋은 잠수함을 개발하고 찾으려고 애쓰고 있는데요. 얼마 전 한국이 발표한 차세대 잠수함이 해외에 많은 관심을 받게 되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바로 리튬이온 전지로 운용하는 잠수함이 그것인데요. 리튬이온 전지로 대표되는 2차 전지 시장이 세계적으로 급성장하는 가운데 방위산업에서도 2차 전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부터 건조되는 장보고3, 배치2 잠수함에도 국내 기업이 개발한 리튬이온 전지가 탑재되었고 한국국방과학연구소는 다목적 무인 잠수정에 탑재할 2차 전지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2차 전지는 무인 항공기인 드론이나 도심 항공교통 기체의 동력원으로서도 활용될 전망이라고 밝혀졌는데요. 지난 30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 ADD는 최근 다목적 모듈형 무인 잠수정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대용량 2차 전지 시제품 제작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는 현재 위탁업체를 선정해 미래 해군에서 단독으로 수중작전을 실행할 수 있는 초대형급 다목적 모듈형 무인 잠수정 실증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며 잠수정의 동력원이 될 리튬이온 전지 제작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단위 전지와 모듈 전지, 팩 전지를 제작하고 이에 필요한 설계 지원 용역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제작된 2차 전지에 대한 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 지원 용역과 모듈 및 팩의 점검을 위한 점검 계측 장비도 제작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7년 8월 31일까지이며 예산은 약 80억 원이라고 밝혀졌으며 해당 사업은 잠수함용 리튬이온 전지 기술을 보유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참여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실전 배치된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인 장보고3 배치1 등 기존 잠수함은 납축전지를 탑재하고 있지만 차세대 잠수함에는 리튬이온 전지가 납축전지를 대체할 예정인데요. 2025년부터 건조되어 2028년 해군에 인도돼 최신의 3,000톤급 잠수함인 장보고3화 배치2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한 리튬이온 전지를 탑재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납축전지와 리튬이온 전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납축전지는 제조 원가가 워낙 낮아 가격 경쟁력이 우수하지만 수명이 짧고 에너지 밀도가 많이 낮습니다. 충전 과정에서 수소가스가 발생해 발열과 폭발 위험이 있고 수소가스를 제거하기 위한 공조팬 등 다양한 부속 설비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죠. 그에 비해 리튬 전지는 동일한 부피의 납축전지보다 더 많은 용량의 배터리를 탑재할 수 있으며 충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도 없기 때문에 부속 설비나 주기적인 유지 보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충전 시간도 짧기 때문에 잠수함 운용에도 상당히 유리하죠.
이로써 리튬 전지가 탑재되는 장보고산 배치 급 잠수함은 이제 잠항 시간이 166%, 최고 잠항 시간이 305%가 향상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리튬 전지가 탑재된 잠수함은 현재 많은 나라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핵을 보유할 수 없는 나라에서는 무엇보다도 이전의 디젤 잠수함을 보완한 새로운 차세대 잠수함이라는 점에서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차세대 잠수함이 성공적으로 개발된다면 잠수함계의 새로운 판도가 뒤바뀔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 역시 있는데요. 이처럼 한국의 잠수함은 이미 이전부터 세계적인 관심이 많은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한국의 잠수함에 대해 외국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네티즌 반응. 한국의 잠수함 기술은 날이 갈수록 진보하고 있는 것 같아. 누구보다 늦게 시작한 방산업일 텐데 이렇게 빠르게 쫓아오고 있는 한국이 무서워지려고 해. 사실 한국은 더 많은 무기가 있는데 숨기고 있는 건지도 몰라. 한국은 옛날부터 무기에 대한 집착이 대단했던 나라 중에 하나야. 왜냐하면 그들은 6.25 전쟁을 겪었기 때문이지. 그렇기 때문에 특히 무기가 없을 때의 무력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상황을 안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 한국은 분명 더 나은 무기를 만들 거야라고 2년 전에 생각했는데 역시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군. K 전차만 보더라도 상당히 강하다는 인상을 받았는데 이제 새로운 개발을 해내버렸잖아. 한국은 핵을 보유할 수 없는 나라야.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핵을 대체할 수 있는 좋은 무기에 열중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 옛날부터 전쟁은 인류에게 많은 과학적 발전을 이루게 했어. 물론 전쟁 자체는 아주 나쁜 거지만 말이야. 그 말에 나도 동의해. 비록 독일은 전범 국가이지만 그들의 엔진 기술과 그 외의 과학 기술은 그 당시에는 상당히 센세이션했지. 그로 인해서 세계가 많은 발전을 이룬 것은 사실이야. 아니 그럼 너는 독일이 잘했다는 거야? 그럴까봐 내가 염려스러워서 조심스럽게 말했던 거야. 난 절대로 독일이 전쟁으로서 잘했다고 말한 적이 없어. 그런 사태로 인해서 인류가 많은 발전을 이루었던 것만 얘기한 거야. 해외 네티즌 반응. 과학은 언제나 발전을 이루고 있어. 그리고 그 발전 안에서 더 좋은 발전을 이루기는 어려운데 그걸 한국은 해내고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해. 한국 어딘가에는 비밀 연구소가 있는 것 같아. 그렇지 않고서야 도저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지. 누구의 기술을 따로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해냈지? 리튬 전지는 이미 미래의 새로운 동력원이야. 물론 그런 동력에 대해서 누구나가 생각을 했겠지. 그런데 그걸 실제로 해낸 건 한국이 처음인 것 같아. 한국은 디젤 잠수함의 단점을 제일 빨리 꿰뚫어보고 어떻게 하면 더 잠행을 늘릴 수 있을까 연구했던 것 같아. 그리고 마침내 그 해답을 찾아버린 거지. 일찍이 일본과 미국이라는 선진국의 나라가 있지만 그 누구도 먼저 하지 않은 걸 하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야. 한국은 이외에도 다양한 무기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지 않아. 한국의 무기들 중에 몇몇 미사일이나 포탄은 미국과 동급이거나 그 이상인 것도 많아. 그런데도 그런 무기들이 생각보다 저평가되고 있는 것 같아. 사실 한국인들은 자랑스러워해도 되는데 말이지. 휴전 중인 나라 중에 제일 강력한 나라이고 그러면서도 제일 휴전 국가 같지 않은 분위기의 나라야. 저런 나라의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걸까? 정말 북한이 쳐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놀랍게도 북한은 아직까지 전쟁을 하고 있지 않아. 그리고 그건 지금 역시도 마찬가지지. 오히려 북한보다 러시아가 먼저 전쟁을 시작했지. 정말 반전이야. 핵잠수함 개발의 필수 요소는 잠수함에 장착할 소형 원자로 기술과 핵연료 확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소형 원자로 제작은 362사업이 진행된 2004년 한국원자력연구원이 핵잠수함 원자로 기본 설계를 마쳤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정희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원자력연구원이 2012년 개발한 소형 원자로인 스마트 SMART는 미국 기술에 기반을 두지 않기 위해 일체형 원자로라는 독특한 형태의 원자로를 선택했고 소프트웨어도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했기 때문에 미국이 개입하기 힘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핵연료 역시 미국이 아닌 프랑스나 러시아 등 제3국에서 농축 우라늄을 조달하는 방법도 있고 자체 농축시설을 만들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우리 기술로 핵잠을 건조하겠다고 해도 미국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제껏 주장하고 있는 주한미군이 있는데 왜 핵잠수함이 필요하냐? 는 겁니다. 그렇다면 북한을 정찰하는 정찰 자산은 왜 한국이나 미군이 동시에 갖고 있어야 하며 전차 역시 왜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데
한국군이 전차를 보유해야 하는가 하는 말과 같은 겁니다.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정찰 자산이 부족하고 전차도 부족하기 때문에 한국군도 보유해야 한다고 하면 이는 핵잠도 똑같습니다. 전쟁 난다고 해서 미군 핵잠 10대가 한국군 내에서 작전을 펼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기껏 2척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총 64척이 있다고 하지만 정비창에 있는 핵잠을 제외한다면 작전이 가능한 핵잠은 23선인 40여 척밖에 안 됩니다. 기존의 작전에 투입되어 있는 핵잠을 한국전에 투입할 수는 없고 또 미군 핵잠 고장 많지 않습니까? 결국 미국만 믿고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미국에게 뒤통수 맞은 게 어디 한두 번입니까? 미국은 말로는 한미동맹을 중시한다고 하지만 자국의 이익 앞에는 동맹도 필요 없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고 미국 스스로 말했습니다. 한국을 위해서 뉴욕을 포기하지 않을 한미동맹에 무작정 기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미국이 못하게 하는데 통해 없이 추진하는 것도 힘들다면 해답은 외교적 설득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굳건한 한미동맹을 이유로 우리의 핵잠수함 보유가 필요 없다고 하면서 반대한다면 우리는 역으로 한미동맹 기여를 들어 미국을 설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런 설득 얘기는 20여 년 전부터 나오던 말로 지금까지 변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한국은 전범국이 아닌 항상 피해자로 살았습니다. 핵잠을 가져도 핵무기를 가져도 우리가 선제 공격이 아닌 방어용이라는 것을 미국은 압니다. 자재 개발 능력이 있는 한국이 핵잠을 건조할 수 있는 미국은 우리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핵잠 건조를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비록 군사적 목적이기는 해도 핵을 탑재하지 않는다면 사실 뜻같은 의미 아닙니까? 핵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국이 지금 핵무기를 만들겠다고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이 지금 핵무기를 만들겠다고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유를 달기도 하는데 한국과 전범국인 그들과는 다릅니다. 미국은 그동안 한미동맹이라고 했지만 핵자만 들어가면 히스테리적인 발작을 일으키곤 했습니다. 그런 미국의 반응에 결국 한국은 2029년까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KSS 3장 보고 3 사업은 2016년부터 2029년 단계별로 진행되고 이에 배치 1부터 배치 3까지 각각 3척씩 총 9척이 건조될 예정입니다. 배치는 동형 함정을 건조하는 묶음 단위를 뜻하는데 배치 1, 배치 2, 배치 3이 등으로 진행할수록 함형 발전과 성능 개선이 이뤄짐을 뜻합니다. KSS-3 배치 2는 여러 기술이 증강되는데 특히 핵심 성능인 잠항 시간을 늘리기 위해 납축 전지가 아닌 리튬이온 전지를 사용하게 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중대형 잠수함 중 세계에서 두 번째로 리튬이온 전지를 적용해 수중작전 지속 능력과 고속기동 지속 시간을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KSS-3 배치 2가 아닌 배치 3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치 2부터 리튬이온 전지를 사용하지만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선체를 완전 재설계하지 않으면 리튬 전지 모듈의 효율성이 극대화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엔진만 바꾼다고 되지 않습니다. 추진, 동력 전달, 무게 배분, 운용 체계 등 모든 것을 밑바닥부터 새로 설계해야 하고 핵잠 운용을 위한 승조원 교육 체계와 원자로 운영 및 폐기 과정에 필요한 군수 지원 체계까지 거의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리튬이온 전지를 채택한 잠수함의 경우도 그에 대한 장점을 최대한 살려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잠수함의 최적화, 엔진 및 발전 시스템 등이 그에 최적화되도록 재설계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배치 2까지는 재설계 예정 없이 그대로 업그레이드 하는 선에서 탑재가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잠항 성능은 100%가 아닌 50% 선에서 향상되는 것으로 봅니다. 세계 최초로 리튬이온 전지를 탑재한 일본의 오류함의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 체계에 대해 알려져 있는 것은 별로 많지 않지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전기 에너지를 기존의 납산 전지가 아닌 리튬이온 전지에 저장한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재래식 잠수함의 동력원으로 쓰이고 있는 납산 레드 에서드 배터리, 즉 차에 장착되어 있는 크고 무거운 배터리와 동일한 그 배터리 대신에 리튬이온 전지를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스마트폰이나 전기차에도 쓰이고 있는 리튬이온 전지는 에너지 밀도가 더 높고 같은 크기의 납산 전지보다 더 많은 잠재적 전력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공간이 한정되어 있는 잠수함에 있어서 리튬이온 전지, 이러한 특성은 매우 중요한 이점이 됩니다. 더구나 리튬이온 전지는 납산 전지보다 더 빠르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
리튬이온 전지로 추진하는 체계의 가장 큰 장점은 기존 납산 전지와 비교해 볼 때 중량당 에너지 밀도가 3배 이상 높은 점입니다. 3배 이상 높다면 3배 이상의 속도와 3배 이상의 잠안 기간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기존의 공기부료 추진 체계 AIP 시스템에 부족한 점을 모두 상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젤 잠수함은 전기를 다 사용하기 전 수면 위로 부상해서 디젤 엔진을 가동해 배터리를 충전시켜야 합니다. 이 작업을 스노클링이라고 하는데 수면 가까이 부상해야 하는 데다가 디젤 엔진 가동에 필요한 산소를 공급받고 배출되는 탄소를 방출하기 위해 굴뚝을 수면 위로 드러내야 하며 충전을 위해 디젤 엔진을 가동하는데 이때 소음과 매연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적에게 탐지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대기 시간을 줄여주는 빠른 충전은 작전 수행에 매우 요긴한 기능이고 소음 억제라는 측면에서도 이전 잠수함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핵잠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원자력으로 얻어지는 무한에 가까운 에너지 덕분에 매우 오랫동안 연료 재보급 없이 최대 30년 동안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지만 가동만 그렇지 실제 작전에서는 9110일 정도를 일주기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식량 등 보급품 등이 무한정이 아닌데다가 좁은 공간에 갇혀서 임무 수행을 해야 하는 승조원들의 피로도를 고려해 볼 때 비상시가 아닌 이상 3달 이상의 임무 수행은 무리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리튬이온 전지에 더해 전고체올 살러드 리튬이온 전지를 탑재하게 되면 성능이 핵잠과 비슷한 성능을 지니게 됩니다. 배수량 4,000톤 정도의 잠수함을 기준으로 오노투구 2.25kmh 속도로 한다면 수중항해를 94시간 87일 유지할 수 있고 전투 속도인 15노트 27.75kmh 수준의 항해 시간을 무려 90시간이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핵잠과 같은 20노트 36.4kmh의 최고 속도를 무려 30시간 넘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원자력 잠수함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재충전을 위해서는 수면 가까이 떠올라 스노클링을 해야 한다는 문제점은 여전하지만 핵잠 건조가 여의치 않을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 점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2차 배터리나 전고체 배터리, 또 수소연료 전지가 가장 앞서 있는 나라는 한국입니다. 따라서 4,100톤급 배치 3를 기준으로 2030년 초반 정도가 되면 전고체 배터리 개발로 또는 수소연료 전지를 이용해 핵잠과 대등한 성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사능의 위험성이 없고 정치적 문제에 얽힐 가능성이 없으면서 기술적 난이도와 가격이 핵잠에 비해 낮고 친환경적이고 소형화가 쉽습니다. 정지시에도 냉각 펌프 등의 구동 소음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핵잠과 달리 배터리를 이용한 소음원이 없어 운용하기에 따라서는 매복 공격에 최적으로 꼽힙니다. 게다가 배터리 기술의 강점과 세계 최고의 건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산 부품과 기술만으로 건조할 수 있어 수출 품목으로 아주 좋은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리튬이온 전지를 세계 최초로 먼저 채택한 일본이지만 한국이라는 복명을 만나 가격 때문에 수출이 어렵습니다. 핵잠에 못지않는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잠수함이 한국이 선보이게 될 때 미국을 비롯한 유럽 잠수함 강국들도 성능과 기술, 가격을 겸비한 한국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노르웨이 가레오파드 2주기로 18대 구입하는 것을 포기했다. 노르웨이 매체 224. 노르웨이 언론 224는 노르웨이 비웨르나릴 그램 국방부 장관이 18대의 추가 맹크를 저렴하게 구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노르웨이 보수정당이 실망했다고 표현했습니다. 지난 2월 노르웨이가 독일의 레오파드2 전차 54대를 구매 계약을 하고 이 계약에는 나중에 6월 30일까지 18대의 탱크를 추가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이 포함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레오파드2의 가격은 우크라이나 침공전에 협상된 가격으로 7월 1일부터 가격을 올린다고 했으니 저렴한 가격에 18대를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르웨이가 이렇게 값싸게 18대를 추가 구매하지 않는 이유가 폴란드에서 K 전차가 빠르게 납품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중단시키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은 노르웨이 육군 참모총장 영리크 크리스토페르센 노르웨이 육군 대장으로 이전부터 그는 노르웨이의 전차 도입을 반대해왔습니다. 그는 새 전차를 구입하는 것은 기통성과 화력이 아닌 방어에 돈을 쓰는 것을 의미한다며 노르웨이와 로켓 포병이나 헬리콥터를 먼저 구매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전차가 필요하다는 군 수뇌부와 정치권의 압박에 그는 결국 한국산 K2 전차 구매를 권유했습니다. K2 전차는 독일의 제한에 비해 저렴하고 빠르게 배송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현대로템은 폴란드에 지난해 계약하고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28대 고를 완료하고 2024년엔 56대, 2025년에는 96대를 공급받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노르웨이 정부는 군의 최종 권고를 무시하고 독일산 탱크를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이리크 크리스토페르센 대장은 분노했고 결국 값싸게 추가 도입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독일산은 도입 가격이 비싸고 보수 유지 비용도 많이 들 뿐더러 무엇보다 배송이 느리기 때문에 당장 노르웨이 육군 전력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독일은 2026년부터 시작해서 2031년까지 연간 10대를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과거의 사례를 보면 독일이 제때 인도하지 못한 적이 많았기에 이마저도 그저 목표로만 보고 있습니다. 노르웨이가 당초 2025년까지 노르웨이의 전차 생산 섭비를 완공 후 생산을 개시해서 2027년까지 전차를 총 200여 대 배치하겠다는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군수뇌분의 말대로 K2를 샀더라면 이 계획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레오파드의 가격이 대당 300억 원이 넘지만 K2 전차는 반값이 140억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K2를 선택했더라면 레오파드 54대를 주문하는 돈으로 18대 추가를 넘어 총 108대를 보유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이번에 전차보다 장거리를 타격할 수 있는 공격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크리스토페르센 육군대장은 K2 전차를 사고서 빨리 배치하고 이후 남은 예산으로 캐포와 할리콥터를 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노르웨이 정부가 독일산 레오파드 2 전차를 선택하면서 예산이 다 소요되었고 결국 추가 도입은 할 수 없다고 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폴란드는 보유하고 있는 레오파드 2 전차 236대를 모두 우크라이나에 보내겠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그 이유로 폴란드는 K2 전차를 빠르게 납품받아 전력화시키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독일은 예비 부품을 제공하고 탱크를 수리할 때 너무 신뢰를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번에 노르웨이군 수뇌분과 독일산이 아닌 한국산을 선택한 이유는 성능평가에서도 1위를 받았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납기와 유지 보수에서 큰 장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준 나라가 폴란드였습니다. 폴란드 육군은 독일에서 들여온 중고 레오파드 EA 사전자 250대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구형이어서 개량하려고 하자 독일은 당초 3,300억을 달라고 했지만 2015년에 갑자기 4,785억으로 올렸습니다. 그 와중에 정권 교체가 되고 컨소시엄 주체가 변경되면서 7,600억까지 올라갔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 개량 비용이 2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비싼 비용에도 2015년에 계약해서 2020년까지 레오파드 EA사를 폴란드군의 요구사항에 맞춘 레오파드 EPL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기로 했습니다. 2018년 폴란드 국방부에선 2019년 연말까지 47대가 인도될 것이라고 했으나 2020년이 돼서야 레오파드 EPL 프로토타입이 공개되었습니다. 또한 인도는 무려 3년 반이 밀린 2023년 7월까지 연기되었습니다. 또한 개량을 맡은 라인메탈은 30년 된 구형기체의 이해가 부족해 납품된 레오파드 EPL 3시에서 균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폴란드는 참다 못해 독일산을 포기하고 과감하게 한국산을 선택했습니다. 공동으로 전차를 사용하고 유지보수 시스템을 사용하는 유럽 공동체만에서 아시아의 전차를 대거 수입한다는 것은 원래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독일에 대한 폴란드의 분노는 파격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K2 전차와 레오파드 2 전차를 노르웨이가 공들여서 테스트를 진행해왔는데 이 결과는 노르웨이에게 무용지물이 되었지만 폴란드에게는 선택에 있어서 좋은 지표가 되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는 드론이 무서워서 철망우산을 쓴 러시아 전차가 등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자폭 드론과 대전차 미사일에 의해 전차의 피해가 늘어나자 전차 포탑 위에 우산처럼 생긴 철제 방어 장비를 설치하고 전차를 철망으로 감싸놓은 것입니다. 그만큼 방어 체계가 중요한데 한국은 빠르게 전달되는 K2 전차 KEGF에는 지금 우리 군이 사용하는 버전을 주지만 2차 수출 계약으로 전달되는 KEPL에는 능동 방호 시스템을 장착한다고 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 2011년 자체적인 하드킬 방호 시스템을 개발했으나 아직 양산 단가 등을 이유로 K2 전차에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폴란드에 수출하는 전차에는
하드킬 방호 시스템을 넘을 예정이며 앞서 전달된 전자도 추후 개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은 긴급 소요분으로 빨리 납품된 전차나 주포 등도 추후 개량할 때 합리적인 가격으로 빠르게 해주면서 신뢰도를 높여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K 전차를 비롯해 K9 주포, FA50 등을 대거 도입하면서 이제는 KF-21이 공동개발국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인도네시아 조나자카르타는 한국이 KF-21 보람의 프로그램에서 인도네시아를 대체할 다른 파트너를 찾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인도네시아가 연체금 지불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한국이 인도네시아를 제외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그 이유를 자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산업이 의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니켈 보유량을 가지고 있다면서 최소 127개의 니켈 광산이 운영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양은 전 세계 전체 생산량의 거의 90%에 달하는 분량입니다. 그럼에도 이 매체는 한국이 인도네시아가 KF-21 보람의 프로그램에서 탈퇴할 경우 새로운 파트너를 찾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후보는 당연히 폴란드라고 말했습니다. 폴란드 부아슈차크 국방부 장관은 FA50을 도입하면서 파트너 한국이 KF-21 보람의 개발 진행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조나자카르타는 KF-21 보람에는 아직 개발 단계지만 아랍에미리트는 KF-21 보라매를 손꼽아 기다린다고 말했습니다. UAE 정부는 한국형 전투기인 KF-21 보라매, 소형 무장 헬기 LAH 등 한국산 항공 무기에 관심을 표명했다며 한국과 UAE의 끈끈한 협력 관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 매체는 UAE 국방장관이 방한해서 KF-21 보라매 공장을 방한하자 한국 네티즌들은 이제 인도네시아가 아닌 UAE가 KF-21 보라매 사업에 자금을 지원할 가능성에 주목하기 시작했다고도 말했습니다. 한국에게서 이미 천궁이와 천모를 도입한 UAE는 KF-21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F-16을 대체하기 위해 미국과 F-35 전투기를 구매하려다가 거절당하고 이에 대한 대만으로 급부상했다고 했습니다. UAE가 KF-21에 돈을 쓰게 되면 KF-21을 최대한 많이 생산해 단가를 낮춰야 하는 KAI와 한국 공군 입장에서는 대형 호재가 아닐 수 없다고 했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출 강국으로 자리매김해 오면서 이제는 그 역량과 노하우를 무기 순출에 쏟으면서 많은 나라들의 러브콜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엄동환 방사청장이 지난 4일 인도네시아로 출국했습니다. 1조 원에 달하는 KF-21 미납금을 논의하기 위해서 간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주 주말까지 머물면서 담판을 지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29번의 독촉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했던 인도네시아는 돈이 없다는 핑계를 댔지만 최근 엄청난 전투기들을 사들였습니다. 마치 한국을 농락하는 듯한 행동이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말까지 인도네시아는 분담금 납부 계획을 통보한다고 했지만 결국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번 방문에는 한국에 큰 결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시기가 UAE 대통령이 방한하기 일주일 전이라서 더욱 그렇습니다. UAE 대통령이 방한하면 38조 투자 유치 확약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알려졌는데 한국 무기를 쇼핑한다고 할 만큼 KF-21을 비롯한 한국산 무기들을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UAE가 인도네시아가 연체 중인 KF-21 분담금을 대신 납부하고 사업에 참여한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방사청은 이를 공식적으로 부인했지만 유수의 매체들은 UAE 측이 이 내용에 대해 사전 검토를 마친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4일 UAE의 방산획득 기관인 타와준 경제위원회는 사무총장 명의로 한국과 KF-21 사업협력을 제안하는 서한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 보냈습니다. 폴란드 방위산업부문 국영기업인 PGG그룹 역시 KAI의 KF-21 공동개발 참여 의사를 타진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사청장이 인니를 방문해서 분담금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과거와 같이 끌려다니는 입장이 아니라 이제는 한국의 입장을 확실하게 전달하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UAE의 제안을 한국이 받아들이게 되면 그동안 인도네시아와의 관계를 생각해서 UAE가 추가 파트너로 참여하거나 최악의 상황에는 인도네시아가 사업에서 퇴출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UAE 대통령이 방한하면 KF-21에 굉장히 적극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UAE는 미국에게서 F-35를 사지 못하고
러시아와의 5세대 전투기 개발도 전쟁으로 인해 무산되었습니다. 결국 스텔스기를 갖고자 하는 UAE에게 한국의 KF-21은 절실한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한국은 KF-21을 만들 때 수출형으로 만들었고 스텔스 기능까지 할 수 있게 준비해 놓았습니다. KF-21 개발지는 항공기는 초창기 설계 개념에 들어있지 않았는데 중간에 개발하다 이것저것 붙이면 누더기가 될 수밖에 없다며 그래서 KF-21은 처음부터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설계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금 KF-21도 무장 능력 때문에 4.5세대라고 하는 것이지 형상 자체는 이미 5세대 스텔스로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장 KF-21은 F4와 F5 또는 KF-16을 대체하고 장기적으로는 F-15K까지 대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스텔스 성능보다는 무장 능력이 우선시됐고 애초부터 스텔스기 용도로 개발한 전투기도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KF-21은 블록2에서는 공대지 능력을 갖추고 블록3에서는 스텔스 기능을 완전히 갖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KF-21 블록3에 F-35보다 한 세대 향상된 스텔스 기술을 넣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서유럽이나 중국과는 비교를 거부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라고 기대받고 있습니다. 바로 최근 국방과학연구소가 공개한 나노 공획구조 고분자 기반 경량 고성능 스텔스 재료 기술입니다. 이것은 F-35에 적용된 RAM 레이더 흡수 페인트과 RAS 레이더 흡수 구조제의 높은 중량을 해결할 수 있는 나노 공획구조 고분자 기반의 스텔스 재료를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새로운 레이더 흡수 페인트 RAM는 우레탄 계열의 도료 페인트를 기반으로 여기에 나노 공획 고분자 유전 손실 재료 쉽게 설명해 전기가 흐르는 플라스틱 소재와 자성 손실 재료 레이더 팔을 열로 바꾸는데 사용을 잘 섞어서 최적의 효율을 달성하는데 성공하였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단위의 두께로도 90% 이상의 전파 흡수 능력을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스텔스기의 무게를 크게 줄여 무장 탑재량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블록 3형에서는 스텔스 기능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AI 적용과 유무인 복합체계 운용 구현으로 6세대 전투기를 구현하려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이러한 장기적인 플랜이 UAE와 폴란드가 지금 인도네시아를 떨쳐내고 KF-21 사업에 뛰어들고 싶어하는 큰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17일, 22일까지 국내 최대 국제방산 전시회 아덱스 2023이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릴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35개국 550개사가 참가해 지난 2021년 28개국 440개 업체에서 훨씬 늘어났습니다. UAE 대통령도 이번에 방한해 아덱스에 참가하여 국산 무기와 업체 부스를 둘러볼 예정인데 이번에도 대형 계약 소식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폴란드와 한국의 2차 방산 계약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대출 한도가 닫혀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를 해결하겠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먼저 폴란드 방산업체 HSW가 중국에게 매각한 공장을 되찾아왔습니다. 중국 회사 리우공은 세계 최대 건설 기계 제조업체 중 하나로 폴란드에게는 최고의 투자회사였습니다. 당시 HSW는 건설 기계를 생산하는 제철소 공장을 이 회사에게 팔았지만 최근 이 건물과 기계뿐만 아니라 550명이 넘는 직원까지 복귀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서 현재 연간 50개를 생산할 수 있는 크랩자 주포의 생산량을 100대로 늘리고 또한 보병 전투 차량과 박격포, 천무 등을 생산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즉 한국에게서 도입한 무기를 대량 생산해야 하니까 이제는 중국 회사에게 공장을 비워달라는 말이었습니다. 또한 지난 4일 폴란드 정부가 예산을 넘어 국방을 위해 수십억 달러를 차입할 예정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폴란드는 지금 한국과 방산 2차 계약을 하면서 대출 한도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수십억의 달러를 차입할 수 있는 기금 재정 계획을 제출해 승인받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은행에게 대출 금액을 늘려달라는 요구를 접고 이제는 자신들이 기금을 직접 마련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폴란드는 이렇게 한국산 무기 도입과 생산에 대한 준비를 빠르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폴란드 매체 WP테크는 지난달 28일 특이한 수정을 거친 폴란드 크랩 자주포가 우크라이나에서 처음 발견됨이라는 제목으로 놀라운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러시아 가미카제 드론에 맞서
폴란드 크랩 곡사포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며 사진에서 보이듯이 포탑을 보호하도록 강철 케이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매체는 크랩 자주포가 전장에서 맹활약을 하자 러시아군의 최우선 표적 중 하나가 되었는데 러시아군은 오로지 크랩 자주포를 노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크라이나인들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크랩 자주포로 큰 손실을 입혔기 때문이었습니다. 크랩 자주포는 우크라이나에서 폴란드군 히트작으로 언급되는 무기라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인들과 전문가들은 이를 칭찬하고 있고 폴란드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는 크랩 자주포가 전선의 상황을 변화시켰다라고까지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매체는 러시아인들이 크랩을 그토록 미워하는 이유라는 소제목을 달고 크랩 자주포는 개별 러시아 부대뿐만 아니라 때로는 전체 박격포 정착지를 제거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가능한 발사 거리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높은 정확도를 높게 평가하는데 그들은 놀라운 기동성에 대해서도 대단하다고 말했습니다. 무게는 거의 50톤에 달하지만 최대 속도는 60km/h, 주행거리는 최대 400km입니다. 여기서 또한 중요한 것은 자주포가 행군 위치에서 전투 위치로 전환되는데 약 30초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높은 정확성, 놀라운 기동성은 K9 차체를 사용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산 무기는 이렇게 우크라이나 현장에서 그 위력을 입증해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국내 최대 국제방산 전시회 아덱스 2023은 중요한 기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국제적으로 군비 증강의 붐이 일어나는 가운데 한국은 가장 강력하면서도 신속하게 무기를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을 비롯해 중동의 부유한 국가들이 대규모의 한국산 무기를 사려고 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